오랜만에 넷플릭스 시리즈 중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돌풍. 거짓을 이기는 건 진실이 아니야. 더 큰 거짓말이지. 이 장면을 보면 감탄부터 나오는데요. 원칙을 고수하고 선을 지켜 행동하던 박동호 검사. 그는 믿었던 장일준 대통령에게 배신을 당하자 응사를 시도합니다. 고름을 한가둔다고 살이 되거나 싹 다 도려내부자. 국무총리 옷을 입혀줬더니 내 허물 덮어주는 게 그리 어렵더나. 인권 변호사 출신인 장일준은 분명 세상의 비리를 뿌리 뽑자고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자신의 허물을 덮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장일준의 사무실도 그의 변화를 정확히 보여주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장일준 사무실의 난초는 원래 푸르기만 했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여러 군데가 썩어 있습니다. 군자, 선비를 상징하는 난초조차도 대통령실에 들어가면 썩는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상징한 장면이죠. 반대로 변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레니 말입니다. 담배를 끊었는데 왜냐? 웬일이야. 부군께 좋은 말씀 듣고 있었습니다. 레닌이 담배를 끊은 이유가 5시 등록 마감이에요. 경제부총리 정수진의 남편 한민호는 매번 레닌에 대해 이야기를 늘어놓으려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누군가에게 말이 끊겨 끝까지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결국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왜 레닌이 담배를 끊었는지 설명하지 못해 시청자들을 매우 답답하게 했죠. 소련 지도자였던 레닌이 담배를 끊은 이유는 그의 어머니가 네 담배값으로 가족의 재산을 소모할 권리가 없다고 혼을 내자 레닌은 공유재산의 원칙에 동의하며 담배를 끊었다는 일화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엄청난 의지가 필요한데 그만큼 레닌이 사회주의의 진심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일화인 것이죠. 한민호가 레닌 이야기를 꺼낸 데에는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전대협 의장으로 시위를 진두지휘하던 학생이었는데 당시 전대협은 사회주의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그 당시 대학생들은 레닌의 철학에 대해 토론하곤 했죠. 문제는 이젠 한민호가 말로만 레닌 철학에 대해 떠들 뿐 현실은 전혀 다르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는 졸업하고 정치계에 진출하려 했지만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 공천에서 잘리고 이후 잘나가는 정치인 아내 이름의 빌부터 청탁받은 돈으로 근근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민호가 말로만 레닌 이야기를 떠드는 것을 이제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가 레닌의 담배 이야기를 끝마치지 못하는 설정도 현실 세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에만 연연하는 구시대적인 인물을 상징한 것입니다. 실화 모티브. 돌풍은 여러 역사적 사건에서 정치적 모티브를 가져와 제작되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이사르 암살 사건입니다. 브루투스 너마저도 카이사르가 죽은 뒤 안토니우스를 제치고 권력을 잡은 건 아우구스투스였어요. 시민의 선택이었죠. 드라마에서도 직접 언급되었듯 각 등장인물은 각각 카이사르, 브루투스, 안토니우스를 닮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일준이 시민의 편에 서서 대통령이 된 것처럼 카이사르도 귀족 출신이지만 평민들의 편에 서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귀족들이 점유하던 토지를 평민들에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실제로 카이사르는 매우 섬세한 성격이어서 동네의 빗물 웅덩이를 직접 메웠다고 합니다. 한편 카이사르를 죽인 브루투스는 박동호를 상징합니다. 처음 박동호가 검사 자리를 내려놓고 장일준을 찾아가 정치 거물로 성장한 것처럼 브루투스도 카이사르 밑에서 출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브루투스가 카이사르의 사생아 아니냐는 소문이 돌 만큼 카이사르는 유별나게 브루투스에게 잘해주었고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까지 내려주었죠. 하지만 결국 브루투스는 카이사르의 칼을 꼽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브루투스가 개인적 이득을 위해 카이사르를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랬어. 내가 정치적 아버지인 장일준의 심장을 멈추게 했듯이. 박동호에게 장일준은 정치 인생의 아버지와 다름없었지만 박동호는 정의를 위해 장일준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 점은 브루투스 또한 마찬가지였는데 그는 설령 아버지라 할지언정 폭군 밑에서 참고 견디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카이사르에 대한 사적인 고마움과 이익은 차치하고 오로지 정의만 생각해서 죽인 것이었죠. 아버지 같은 사람을 죽였다는 점에서 역사에는 배신의 상징이 되었지만 일부에서는 그를 정의로운 인물로 기록하기도 합니다. 브루투스의 행동이 오로지 민중들에게 자유를 되찾아주기 위한 것으로 동기 자체는 순수하다는 것이죠. 장례식은 최고의 정치적 이벤트죠. 장례식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챙기는 정수진은 안토니우스와 닮아 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가 죽고 난 뒤 정치 세력을 잡은 사람 중 한 명인데요. 그는 브루투스가 카이사르를 죽이고 자신의 명분을 시민들에게 설명할 때 그의 뒤에 상복을 입고 나타나 카이사르를 옹호했던 인물입니다. 거인이셨어요. 큰 그림자를 남기시겠죠. 안토니우스는 시민들에게 카이사르의 공적을 치하하며 카이사르를 죽인 브루투스에 대한 분노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는 카이사르가 사익을 위해 단돈 한 푼 쓴 적 없고 가난한 아들의 편이었다며 카이사르를 신격화했죠. 그리고 이런 카이사르를 찌른 사람이 바로 브루투스라며 시민들의 분노를 이끌어냈습니다. 안토니우스의 연설을 들은 시민들은 그의 말이 맞다. 브루투스는 살인자라며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점은 드라마 돌풍에서도 똑같이 연출되었는데 정수진은 항상 시민들의 든든한 지지를 받습니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드라마에서 국민들은 선의 편에 서기 마련이지만 돌풍에서 국민들은 거짓말을 하는 정수진의 뒤에 서 있죠. 브루투스의 진심을 시민들이 알아주지 못했듯 진실은 거짓을 이기지 못하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드라마에서 카이사르 비유가 한 번 더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카이사르의 아내가 외도를 의심받은 적이 있습니다. 카이사르는 이혼을 선택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카이사르의 아내 된 자는 의심조차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또한 실제 역사에 기록된 일인데 카이사르는 당시 아내였던 폼페이아 술라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즐긴다는 소문이 돌자 돌연 그녀와 이혼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불륜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최고의 위치에 오른 자신에게 아내와 관련된 어떠한 추문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하죠. 사실 그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애초에 카이사르가 먼저 수많은 정부들을 옆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죠. 시즌2와 비하인드. 정수진을 연기한 김희애는 시즌2에 참여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연기한 정수진 캐릭터가 감옥에 갇히며 끝이 났고 그녀가 감옥에서 출소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정치를 할 일은 없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였죠. 실제로 시즌2가 만들어진다면 대부분의 배우는 교체될 것 같습니다. 주인공 설경구가 연기한 박동호는 죽었고 강상훈도 구속되면서 끝이 났죠. 돌풍 제작진들끼리 결말 이후 세상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을지 상상해 보았는데 대부분 세상은 변하지 않고 또 다른 빌런이 나타나 똑같이 비리를 저지르지 않을까 추측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결말을 상상한 것이죠. 다만 결말의 희망편을 그려보면 박동호가 죽은 뒤 그의 친구이자 정의로운 검사 이장석이 박동호를 이어받아 깨끗한 세계를 만들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드라마 내내 박동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 자리에 너 혼자 남게 되면 내가 보고 싶었던 세상은 네가 만들어주라. 돌풍의 연출을 맡은 김용환 감독은 소품의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담으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박동호가 장일준을 시해할 때 사용한 전자담배 액상병은 국회의사당을 본따 디자인했다고 하죠. 서기태가 할아버지의 유품이라며 박동호에게 넘겨준 태극기는 실제 광복군의 태극기와 닮아 있습니다. 광복군의 태극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조국을 위하여 희생하자, 굳세게 싸우자 등 당시 광복군들의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는데 영화 속 태극기 또한 이와 유사한 모양이죠. 돌풍 드라마에서는 유독 광복을 위해 싸우는 독립운동가 일화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흑범일지 이렇게 썼지. 친일파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더 열심히 독립운동을 해야겠다. 윤봉길 의사가 김구 선생하고 시계를 바꿨대. 돌풍의 작가 박경수는 주인공 박동호를 통해 백마를 타고 온 초인을 그리려 했다고 밝혔는데요. 광야라는 시에서 백마 타고 온 초인은 일제로부터 조국을 구원하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박경수 작가는 답답한 현실과 달리 드라마에서만큼이라도 누군가 세상을 구해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돌풍 대본을 집필했다고 하죠. 드라마에서 대통령이 손님을 맞거나 회의가 열리는 상춘제는 실제 청와대의 동명으로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상춘제는 대통령이 비공식 회의를 열거나 외국에서 온 손님들을 대접하는 곳이죠. 청와대의 춘추관 또한 기자회견과 각종 브리핑 등을 하는 공간입니다. 고려와 조선시대 역사를 기록하던 관아인 춘추관에서 이름을 따와 엄정하게 역사를 기록한다는 의미를 담은 공간이죠. 선배,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기록해야 됩니다. 드라마에서 그려진 것처럼 실제로 정치권에는 전대협 출신의 국회의원이 대거 진출해 있다고 합니다. 이인영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영식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대표적으로 전대협 출신이죠. 박동호의 보좌관 서정현과 정수진의 보좌관 이만길은 둘 다 자신의 상관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박동호처럼 서정현은 불의에 맞서 싸우는 투지가 강한 여성이고 정수진처럼 이만길은 현실적이죠. 또 정수진이 남편 한민호를 끊어내지 못해 여러 위기에 처하게 된 것처럼 이만길 또한 전 여친 서정현에게 냉정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다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상관과 보좌관이 닮은 이유는 친근감 편향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는데요. 책 리더의 안목에 따르면 친근감 편향이란 나와 비슷하거나 친근한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편향으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나와 같은 생각,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동호는 자신과 닮은 서정현을, 정수진은 자신과 닮은 이만길을 보좌관으로 채용하게 된 것이죠. 참고로 서정현과 이만길은 원래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였으나 연애 도중 사이가 틀어지며 파혼한 관계인데요. 이 둘이 파혼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서로 정치관이 다른 것도 싸움의 중요한 요소였을 것 같죠. 실제로 보좌관들끼리 연애는 대부분 같은 정당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서정현과 이만길처럼 정당이 다른 경우 연애를 하는 일은 많지 않고 연애를 한다고 하더라도 데이트 중에 이런 다툼을 많이 한다고 하죠. 리더의 자질. 우린 옳은 일을 하고 있어. 웃어. 두려움은 그들의 몫이다. 두려워하지 마. 내 몫이니까.
방금 보신 두 영상은 모두 주인공들이 대통령을 시해하고 난 직후의 반응입니다. 작가는 일부러 둘의 대사가 이어지도록 연출했죠. 박동호는 대통령을 죽이려 한 이유가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서였기 때문에 스스로 옳은 일을 했다 믿고 있고 그래서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반대로 정수진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대통령을 시해하려 했으니 의도가 옳지 못한 것임을 알아 두려워하죠. 이 둘의 의도와 반응은 상반되지만 사실 둘은 서로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둘 다 한때는 강한 신념을 가졌던 인물이었지만 점차 현실에 부딪히면서 변화하게 되죠. 원래 박동호는 원칙과 정의를 고수하는 인물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세상의 원칙과 진실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정수진과 다른 정치인들처럼 자신도 더러워지기를 선택하죠. 덕분에 배웠습니다. 쓰레기 치우는데도 힘이 필요하다는 거. 거짓을 이기는 건 진실이 아니야. 더 큰 거짓말이지. 반대로 정수진은 가족 때문에 타락하긴 했지만 한때는 그녀도 정의감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자신의 원칙을 지키고 사는 박동호를 부러워하죠. 그쪽을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멀었어. 아직도 배울 게 있어. 당신이 동호여야 했어. 돌풍의 박형수 작가는 자신의 애정이 가장 담긴 캐릭터가 바로 정수진이라고 밝혔습니다. 젊은 시절 사회적 정의를 외쳤고 지금도 정치인으로 사회적 정의를 외치지만 막상 개인적 정의에는 무관심한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도 겹쳐 보였다며 그녀를 그릴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고 했죠. 작가는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세상이 잘못됐다고 느끼면 그건 분명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라며 이 사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이 그 사회를 이용했거나 아니면 그걸 보고 침묵했거나 둘 중 한 가지에 속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절대 침묵하지 않는 박동호 캐릭터를 그린 것이죠. 나는 단 한 번도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 적이 없다. 나를 위해서 했지. 박동호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자신을 포함하여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몰아붙입니다. 그중 가장 놀라웠던 것이 사람을 다루는 방식인데요. 그는 상대가 무엇에 약한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꿰뚫어보고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대통령 암살을 시도하고 나서 비서실장을 대할 때 그의 능력이 가장 두드러졌죠. 긴급 체포해야 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려주셔요. 대기하세요. 이미 박동호를 의심하던 비서실장은 그를 감옥에 잡아넣기 위해 긴급 체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체포하려는 사람에게 무엇을 제시해야 할까요? 박동호는 비서실장이 원칙적이고 정의로운 사람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에겐 정직과 올바름으로 승부했죠. 대통령 비서실장 최현숙이 아닌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느라 자신의 인생을 적셨던 10년 전 조선 의원 최현숙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책 리더의 안목에 따르면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선 인간을 건축물처럼 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상에 나와 있는 층일수록 알기 쉽지만 바뀌기 쉽고 지하로 숨어 있는 층일수록 바뀌기 어렵다고 하죠. 지상 1층은 겉으로 드러나는 경험이나 지식처럼 스펙 같은 요소이고 가장 내부의 층은 정신력, 그 중에서도 신념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동호처럼 상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행동을 좌우하는 신념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죠. 책 리더의 안목에서는 구체적으로 각 항목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실질적인 방법도 제시합니다. 평소 인간관계에서 사람 보는 눈을 기르고 싶거나 조직의 장으로서 좋은 사람을 선별하는 기준을 배우고 싶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나 쉽게 리더의 덕목을 기를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책트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리더의 안목, 저자 오노 다케이코.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